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토요일 뉴스 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태근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준혁 민주당 혁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 이렇게 5분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 판을 올려놓고 이제 손님들에게 구워드립니다. 제가 항상 한국의 정치판을 갈겠다고 했는데 정말 판가리가 굉장히 힘든 거네요. 그래도 갈아야지. 배달도 잘 되고. 네, 안녕하세요. 배정태그를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애들 밑에 있는 거 다 하면 되죠. 저는 뭐 기르는 거 잘해요. 병아리 길러서 닭으로 키우고 안개꽃이나 봉숭아나 해바라기. 이번에 봉사는 작은 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정치엔 여전히 새 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후보에게서 실망한 지지층의 이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거기서 상승할 수 없다면 여기서 더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먼저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변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는 좀 보였습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7%,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1%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37.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2.2%, 안철수 후보가 10.6%, 심상정 후보는 두 여론조사 모두 2에서 3% 정도의 수준을 좀 보였습니다. 자, 정기남 소장님,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와는 좀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의 10% 중후반대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 다만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사 기관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 예. 약간 수치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40%를 예.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서 약간은 소강 상태라면 마의 40%대를 못 뚫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신년초 들어서면서 상당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사기관마다 이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만 예. 큰 틀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로 예. 재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오차범위의 어떤 접전 양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예.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특이한 점은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다. 이른바 그 조사기관마다 역시 이것도 다릅니다만 10%에서 크게는 17%까지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던 층, 또 2030 특히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예. 중도층의 여론이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에게 이동하면서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약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단일화의 관심도 역시 하나의 어떤 지지율 상승의 근거가 된 것 같다. 자, 그러나 안철수 후보 지지율 역시 지난 5년 전 대선에서 보면 실제로 선거 한 달 전에 37%까지 약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직도 어떤 20% 초반 돌파를 위해서 더 독자 완주 예. 이런 의지를 더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태근 실장님, 지금 당시에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설 연휴가 오기 전까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정도까지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 이제 반전을 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족할 만큼 회복을 한 것은 아니죠.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예. 어제 나온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어제 그 각자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조금 전에 소개됐습니다만 예.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이 지표도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가 훨씬 더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앞선다. 이게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서 본 거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비율이 대폭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월 말에 4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55%에서 5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비율이 55%를 상회하게 되면 실제로 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물론 단일화라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 때까지 단일화를 돼도 안철수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표가 훨씬 더 결집력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가 못 이어나가는가 이게 문제인 거고 예.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지금 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폄하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안철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이 예. 문제를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아마 초조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박원석 총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얘기는 잠시 뒤에 별도로 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좀 있었고요. 떠났던 젊은층, 특히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박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올라갔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정권 교체 여론이 예. 한동안 좀 잦아들었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그게 상승 이제 두 요인이 후보의- 뭘까요? 예. 그게 두 후보의 지지율에 예.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애초에 예상은 두 후보가 지지율에 이게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지 않겠냐.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던 중간층,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지지로 유입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단지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만으로는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동시 상승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고 예. 지금 이제 제일 그 초조한 거는 이재명 후보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악재를 만나서 예. 지지율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뭐 미세한 변화만 있었을 뿐이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은 다시 거세게 불고 있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든지 예. 이루어지지 않아야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과 같은 선두를 유지하거나 승부를 예. 걸어볼 만한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여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후보 사이의 단일화 압박 여론으로 예.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아직은 두 후보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 뭐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좀 초조하고 불안한 일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자 대결로 선거 구도가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러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판도는 또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 쪽에서도 두 후보 진영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의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기존의 어떤 여론조사 등의 메타 분석해봤을 때 2030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저희가 이번 주 말부터 아마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을 또 내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과거에 확보했던 지지율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 비호감 1위와 비호감 2위거든요. 비호감 토론이 아닌가. 제가 참여하게 되면 저는 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확장력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표를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정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는 될까요? 아니면 결국은 또 다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까요?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다면 이번에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안철수 후보를 좀 폄하시키고 단일화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단일화 협상의 하나의 노하우다, 하나의 협상 카드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폄하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윤석열 후보에게 좀 집중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요. 양 후보 간에 단일화가 없으면은 선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도 단일화 어떻게 할까라고 연구할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외부로부터 단일화 압력이 상당히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 경선을 해서 어떻게 누가 이긴다라고 참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대결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고심과 숙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시 양자 대결을 경쟁력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그러나 당과 조직은 국민의힘이 훨씬 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이렇게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 여론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 쪽 민주당의 선거 대응 전략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전략이? 전략은 당연히 있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 능력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후보자로서의 능력을 더욱더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민주당 대선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시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의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교체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이 정말 존중받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지금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일자리고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시대 교체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뚜벅이처럼 정책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은 사실 내부의 약간의 분열 때문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쟁했던 그런 이낙연 계열의 어떤 분들이 원팀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데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은 바로 완전히 원팀이 돼서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 계셨던. 최근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분을 또 뵀어요. 뭐 민주당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언론의 해석도 좀 나왔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이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증 아닌가요? 아니, 사실 저쪽 후보가 둘이 되고 이쪽이 하나가 되는 게 대선 승리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야권의 상징적인 어른 아니겠습니까? 이 어른을 갖다가 민주당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모셔온다라는 일종의 액션만 취한다 하더라도 저쪽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예전에 그 비대위원장 할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가?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기대해서 정권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취지였습니다. 아, 자강 얘기군요. 지금도 김종인 위원장의 분명한 생각은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남은 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이 방송 보도도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내용 7시간에 달하는 이 파일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아주 큰 논란이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전체 9가지 시중에 떠돌고 있는 얘기 가운데 사적인 내용 또 본인의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일부 방송이 해도 된다라는 인용 허용 조치가 나왔습니다. 파장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정택은 우리 실장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두 건만 인용해서 보도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불허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 본인과 관련된 거라든지 수사 관련된 것은 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9가지였는데 그 중에 5가지는 MBC에서 이미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한 2건 정도라고 봐야죠. 전체 9건 가운데 그러니까 개인의 지극히 아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 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 말라, 보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시중에 뭐 이렇게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는 전체 9건 가운데 7건이나 거기에 해당돼서 그거는 이제 보도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원 결정에 만족하나요? 법원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녹음이 되는 과정이 아주 불법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 방송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그 53차례나 걸쳐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 배경이 이 열린 공감 투비,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했던 것들을 몇 차례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하는 기사를 냈고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낚싯밥을 던지듯이 해가지고 통화가 시작된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취재 목적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이제 편하게 사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도도 아니라 그것을 녹취를 가지고 있다가 특정 언론에 전달을 한 것, 그리고 예. 특정 시기에 전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 금지를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9가지 내용 중에 일부 좀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내용들이 있고, 예. 예를 들면 한동훈 씨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 또는 김건희 씨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키워서 사실은 그 스트레이트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우리 뉴스와이드보다 훨씬 시청률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좀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었다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에 좀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 정기남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이제 보도가 아마 내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라시 형태의 그런 이제 문구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추측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맞지 않는다라는 또 열린 공감 TV 측의 설명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 국민은 이 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원은 이제 방송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내용의 예. 그 뭐랄까 그 휘발성,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클 수도 있고, 예. 또 어찌 보면 큰 파장보다는 이미 그 각각 양당의 지지층은 그 녹음 내용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지지 성향을 굳건히 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건희 씨 특히 이제 대통령 제1야당의 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예. 그동안 논란이 많이 제기돼 왔잖아요. 뭐 가짜 이력이라든지 허위 경력 논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쭉 들어오던 상황에서 예. 과연 이 7시간 녹음되었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부도덕성을 강화한다든지 예. 이게 역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들이 이제 물론 있으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심각하게 대응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정태근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녹취 행위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법원의 했습니다. 판단이 예. 그렇잖아요. 제3자의 어떤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예. 자, 그러면 녹취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가 그럼 불법이냐? 역시 그 또한 불법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 세 번째, 그러면 받은 제보를 MBC 측에서 보도하는 것이 불법이냐? 역시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를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방송사를 쳐들어가고 뭐 이를테면 그 가처분 신청 외에 예. 어떤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 윤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비호감, 뭐 어떤 도덕성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이것이 자칫 후보의 논리를 어느 정도 좀 보강해주는 김건희 씨의 고도의 어떤 의도된 녹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갖고는 판단 내용 자체, 녹음 내용 가지고는 현재 어떤 이것이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야당 후보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예.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 요지 가운데 전체 시중에 돌고 있는 그 관련된 녹취 내용이라고 돌고 있는 내용들 9가지 가운데 법원이 허가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방송에서 보도를 해도 괜찮으니까요. 좀 보면은 일단 시중에 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통화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해줘라. 내가 말하면 내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보도가 가능하다고 이제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실제로 녹취 파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판사가 녹취 파일을 듣고선 이 내용을 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박원석 총리, 만약에 이 진짜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또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충분히 너 자리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만약 녹취 파일에 실제로 있고 그것이 내일 방송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유권자들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두 사안 중에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는 거는 김건희 씨 개인의 견해일 뿐이에요. 예.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세간에 그러리라는 관측은 있어요. 그러나 증명된 게 없는데 저런 개인의 견해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리는 좀 별로 없다고 보고 예. 다만 후자는 조금 예민할 수 있죠. 어쨌든 본인에게 이제 취재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거듭 전화를 해서 소통을 했던 그 예. 기자한테 당신이 우리 캠프에 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들리는 풍문으로는 실제 캠프에서 연락이 갔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그것까지 사실이라면은 저거는 글쎄요, 뭐 김건희 씨가 무슨 뭐 비선 실세 뭐 이런 논란으로 잇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공당인 비선은 아니잖아요. 후보자고 예. 부인이니까. 예. 공당인 국민의힘의 이 선거 캠프 또 이 후보자의 선거 캠프가 후보자 배우자의 예. 그런 사적인 어떤 인연에 의한 사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락까지 해서 뭐 무슨 역할을 주진 않았겠죠. 지금도 여전히 기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저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이제 MBC에서 내일 보도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시중에 이른바 쥐라시로 도는 예. 그 내용들을 쭉 보더라도 저게 과연 이 지금 현재의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까 당장에 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게 대통령다운 그런 후보냐 어떻게 보면 부인 관련된 구설이 계속 터지는데 이게 공적 관리가 안 돼요. 예. 공적 관리가 안 되면 사적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적 관리도 안 되는 것 같다. 저런 분이 어떻게 이게 국정을 맡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예. 이제 이런 어떤 의구심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김건희 씨 논란이 그 언론과 관련된 논란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확정되는 날 뉴스버스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때도 네. 한번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에 사과 직전에 YTN하고 통화해가지고 사과의 결과는 다른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예. 그러면 지금 저 서울의 소리와의 인터뷰는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이게 그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예. 관리가 정무적 관리가 전혀 안 되는지 그건 일종의 이제 그 이슈가 성역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태근 우리 저 실장님, 그 후보자의 그 부인 배우자가 캠프에 사람 추천하고 하나 자리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계속되면은 문제가 되죠.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모든 정부에서 개각을 할 때 영부인께서 몇 사람 다 추천들 하신다고 제가 사실 들었거든요. 예,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후보자의 부인, 배우자가 저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후보자 부인을 중심으로 또 한 가지의 그룹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의 언론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선대위에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법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자와 직접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또 녹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는 왜 기자 신분을 밝힌 사람과 그렇게 오랜 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좀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김건희 씨 이 파일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듣고 가겠습니다. 제 처도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하여튼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7시간 통화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법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을 없애버린다고요? 내가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혜경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자기가 지휘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혜경 없애버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지 무슨 제도를 없애버리고 뭘 없애버리고 뭘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두 후보는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조금 오늘 오후부터 조금 입장이 공격적인 쪽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법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시기부터 상당히 배우자로서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자와 통화는 특히나 더. 자, 7시간, 그것도 50여 차례가 넘는 정도로 통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기억 못하고 계세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윤석열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요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조차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왜 기자랑 그렇게 오랜 시간, 그것도 유력지 기자는 아니에요. 뭐 저희가 서울의 소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쪽인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통화를 했을까? 특정 기자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궁금해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하게 좀 통화를 하고 말을 좀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서울의 소리 기자가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 옹호하는 기사도 좀 2번인가 써주고 예. 여러 가지 좀 걱정해주는 말을 함으로써 김건희 씨가 좀 마음을 좀 놓지 않았을까. 진짜 누나 동생 사이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죠. 기자와. 그렇게 부르라고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편히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거 정말 대선 후보의 부인이 왜 저렇게 쉽게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했을까. 그것을 왜 선대위에서는 관리를 못했을까. 그런 예. 생각이 있고요. 선대위는 왜 저렇게 과격하게 대응을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말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예. 그리고 뭐 선대위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엔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저것 때문에 지금 한 3, 4일 동안 되게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 여야 행태를 다 비판하고 싶어요. 서로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출판되고 막 판매되고 하니까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냈어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대선을 앞둔 특정한 시점에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판되면 안 된다, 판매되면 안 된다 예. 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또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여야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 사생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호받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은 모든 것은 국민 앞에 다 보여져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파일은 현재 3곳에서 갖고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원래 이 기자가 소속돼 있는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그리고 열린 공감 TV 계속 뭐 지속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에게 질문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고 하는 열린 공감 TV 그리고 이제 MBC 요 세 매체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원은 일단 MBC에 대해서 이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열린 공감 TV에서 정말 7시간 모두 풀 버전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은 그 대응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대응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유튜버들이 또한 유튜브에다가 저거를 그냥 전문을 다 올려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방송사와는 또 규제가 다르니까 그렇죠. 인터넷 매체 법원에서 유튜브는 이재명 후보 뭐 형수에게 욕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편집하지 말고 다 통째로 다 틀어라. 예. 그럼 괜찮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의 소리에서 MBC가 보도 못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시리즈로 해가지고 보도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판결도 이건 상당히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다음 주에 이 사건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녹취록, 새로운 예.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에서 이 7시간 풀 버전을 틀 경우에 아마 이 또 다른 이쪽 성향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매체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또 틀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김준혁 의원님, 지금 홍준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저 동양대 전 진중권 교수, 진중권 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당하다. 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도 같이 틀어라. 이제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 이 이재명 후보하고 형수하고 대화는 사적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그 공중파에서는 그런 사적 대화를 틀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김건희 씨하고 그 이모 기자하고의 그런 사적 대화에서 그 안에서의 또 사적 대화는 틀지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형수 안의 그런 대화는 사적 대화인데 그건 이미 그 인터넷상에서 다 올라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다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좀 못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 말이 좀 맞다고 봅니다. 이걸 괜히 이렇게 국민의힘이 너무 좀 오바를 해서 오히려 판을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그 7시간 넘는 거 그 풀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뭐 나눠서 올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네티즌 수사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찾아서 들어가서 볼 거란 말이죠. 저는 MBC의 보도는 아주 작은 부분일 거고 7시간 전체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코 이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파일은 김건희 씨의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 직책을 아마 맡고 계시는데 정민남 선생님. 박영선 위원장이 이제 개인의 뭐 사견임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이제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나와서 계속 이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놓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김건희 씨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기획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 기자하고 이렇게 7시간 하는 거는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셨는데 글쎄요, 그것도 뭐 박영선 위원장한테 여쭤봐야 될 얘기긴 합니다만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영선 김건희 씨가 위원장 일부러 7시간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일부러 7시간짜리를 다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기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김건희 씨가 이 통화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뭐 가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었겠다. 자, 개인적으로 박영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하고도 이 정치 이전에 이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역시 박영선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씨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 내용 역시
그게 어떤 식으로 튈지를 저는 잘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방금 박영선 위원장 얘기처럼 저게 김건희 씨의 어떤 상당히 의도된 발언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또 다른 여파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배우자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차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돼 왔잖아요. 예. 임원 문제를 포함해서 자 과거에 수원여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요 허위 경력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그런 논란이 터졌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이를테면 공개 채용이 아니었다. 교수 추천으로 그냥 간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다 공개 채용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후보자 배우자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대본 차원의 궁극적인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예. 문제의 어떤 해결점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진다든지 여파에 초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방송사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그런 시도를 보인다면 예. 오히려 역효과만 나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음 주제는 좀 가죠. 박원석 사무총장님, 네. 이렇게 양쪽 모두 이른바 무슨 파일, 이재명 욕설 파일, 또 김건희 7시간 파일 이런 식으로 뭔가 아킬레스 건인 것처럼 또는 그런 내용들 조금 후보에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파일들이 선거 판세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글쎄요, 양비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 후보도 싫다. 이 후보도 싫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반사적으로 중간에 있는 제3 후보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꼭 정치적인 이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보다는 정치 혐오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두 당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파괴하는 식으로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전 하고 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 삶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정치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정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예. 이렇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이 후과가 굉장히 커질 거고 그 후과는 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도덕성이라는 거 중요하고 자질이라는 거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도 당연히 따르는 게 선거고 정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금도가 있어야 되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미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아쉽고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선택을 하실 텐데 예. 이런 어떤 네거티브 선거판에서 좀 정치를 복원해가는 그런 어떤 경쟁을 주문하고 촉구하고 또 그렇게 정치를 복원하자는 그런 관점에선 예. 후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예. 아까 박영선 장관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첨언을 좀 하고 예.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박영선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그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기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김건희 씨는 그 쿠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그런 기획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그 회사는 어쨌든 중요한 미술품들을 전시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 작품도 전시를 했던 것인데 제가 이 대학에 가기 전에 박물관에서 전시를 주로 한 몇 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걸 하려면은 유물 대여부터 시작해서 전시 안에 모든 내용들을 하다못해 초청장 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김건희 씨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층 깊게 이렇게 기획하고 예. 운영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박영선 전 장관은 그 김건희 씨의 그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절대로 그 기자한테 허투루 당하지 않았을 거다. 특히나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김건희 씨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하는 곳이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가 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역으로다가 이게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자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다. 저는 7시간 파일이 공개가 되면 분명히 이 내용이 몇 시간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단순하게 들으면은 이제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전시기획 쪽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세밀한 기획이 필요한 그런 업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 통화한 기자를 역용하는 형태의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진 거죠.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씨 7시간 저 파일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게 바라봐요. 왜냐하면 저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뭐 말실수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위축이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또 대입을 해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후보 부부가 상대 뭐 형수에게 욕설했다는 그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상대방에서 공격하기도 쉽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하는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영 이렇게 욕설을 한 분이 대통령 감인가? 자질이 되나? 라는 위축을 들게 하거든요. 예. 그러한 효과가 이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만약 공개되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쇼츠, 밈, 뭐 짤 이런 거를 통해서 유튜브상 엄청나게 퍼질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쪽을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창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자꾸 이거 보도하면 우리 법적 조치할 거예요. 뭐 유포하면 법적 조치할 겁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저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윤석열 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라. 예. 정말 죄송하다. 우리 뭐 처가 식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뭐 판단, 조치 다 받아보겠다. 그것이 공정하고 상식인 것이다. 저부터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또 홍준표 전 대표를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정태근 우리 실장님,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방금 한 얘기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걸 예상 못했느냐? 과거 이회창 전 대표가 당했던 그 방식과 똑같다. 당시에 이제 아들 병역 의혹 문제, 그것과 결연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서 선거에 패배했던. 그리고 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 여당의 당시 어떤 정치 공작에 의해서 당했던 그런 것과 너무 흡사하다. 이걸 왜 예상을 못했느냐. 이제 이런 식의 글을 좀 남기셨는데 어떻게 비슷한가요? 그때랑 데자뷰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홍준표 의원 얘기가 아니라도 예.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출마의 명분이 된 것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는 본인에게도 그리고 본인 가족과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당하게 내 처가 내 가족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근거해 가지고 당당히 처리를 하겠다. 사법적 처리도 감수하겠다. 예. 이런 정도의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경력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가 너무 늦어졌고 이번 문제도 상대적으로 뭐 국민의힘 진영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만 선거 캠프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문제를 뭔가 저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캠프가 분명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앞으로 선거 막바지에 갈수록 후보와 후보 주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들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때에도 뭔가 대응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의원이 과거 97년 대선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저는 꼭 97년이 아니어도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뭐 단일화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 네거티브 대응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도 분명한 원칙적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입니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남과 여로 가르고 수도권 청년, 지방 청년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들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 들면서 싸움 격화시키고 이래서 자기 정치 이익 획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주목 구구식 엉터리 방역 대책 바로 잡겠습니다. 이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 바로 잡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두 후보의 행보를 읽다 보면은 지금 선거가 어느 국면으로 가고 있는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지역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이죠. 그곳을 공략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 울산, 불경 지역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 후보 진영의 치열한 선거전이 좀 글쎄요, 뭐 재밌으면 재밌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감성에만 호소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공약 대결은 아니고요. 뭐 일단 먼저 촉발은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7자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AI와 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후보 대 후보의 싸움으로 가야지 어떻게 AI가 상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갖는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자, SNS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이라든지 공약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탈모 공약이라든지 또 여가부 폐지 공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이것은 선거 이전에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국민을 편가르게 한다든지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제2의 지역주의라고 얘기할 만큼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기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 어떻든 간에 좀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서로 간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경쟁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 특히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한 거고요. 정책 대 정책으로 불꽃 튀는 대결이 된다면 저는 국민들도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태근 실장님, 이렇게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이 정기남 우리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 아닐까요? 지난 5년 내내 편가르고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저는 이제 뭐 요즘 여러 가지 방식의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또 후보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시킬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다양한 지금 홍보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좋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문제를 가지고 편가르고 남녀를 대립시킨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요. MB 정부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여가부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지 각 부처마다 이 성평등, 양성평등 가족 담당관을 두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여가부가 굉장히 잘못했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자기 진영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해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야권에서는 오히려 일관되게 지금 이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편가르고 이념 편향적인 정책들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니까 실제로 정권교체를 하자는 비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장성철 교수님, 실제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지지율 반등의 여러 요인 분석을 할 때 이 단문 메시지 전략, 선거 전략이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아마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옳은 방향인지 문제는 좀 둘째 쳐놓고 정말 선거 전략으로서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0, 30대 남성 표를 보면은요. 예. 지난번보다는 대략 일주일 전보다는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견인해 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은 솔직히 이제 나중에 저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예. 더욱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표를 얻고 득표를 하고 20, 30대가 원하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표심을 얻어온다는 것 자체는 예. 선거 전략상 상당히 잘한 선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뭐 편가르기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것이 문제다. 정치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100번 옳으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와 지금 정부 여당은 신종 관권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얘기를 하면은요.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정부에서 바로바로 시행을 해요. 지금 이건이지만 4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해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해제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 정부 매입해라. 그랬더니 매입했어요. 또 추가 경정 예산 해가지고 빨리 손실보상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14조 편성했습니다. 일시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또 시행이 됐어요. 예. 이거는요. 집권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정부의 신종 관권 선거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신종 관권 선거라는 얘기는 이제 장성철 교수가 오늘 처음 주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예. 신종 관권 선거를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추경 편성 문제만 하더라도 왜 몇십 년 만에 뭐 1월 달 추경 편성이다, 2월에 추경이 지급되면은 또 뭐 이게 70 몇 년 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추경 편성의 표성도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방식 자체가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정부 여당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편법적 방식이거나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장성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신종 관권 선거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선동적인 저는 주장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더 말씀드린 3가지 정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사보호시설 해제한다거나 쌀 초과 생산량 매입했다거나 일시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야당 후보가 제기를 해도 윤석열 후보가 제기하든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든 정부 여당이 판단하에 정부에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타당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지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관점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관권 선거 개입 지금 현 정부의 중립을 지켜야 될 정부의 개입이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두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에서 더 논의가 좀 이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양측이 설 연휴 전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먼저 화면으로 듣겠습니다. 합의사항 제1항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2항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양자가 모여서 회의했기 때문에 저희 둘이 회의하면서 사자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월권이죠. 민주당 입장은 사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저희들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양자 토론으로 얘기가 됐고 양자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후보의 일정이나 모든 거가 새로 끼어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 기류를 막기 위해서 두 당이 담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주최하는 방송사 측에도 항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식을 갖고 계세요 지금?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잘못된 양자 TV 토론을 거절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뭐 방송사에서 아마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한 뭐 시위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이 정의당에서도 양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숙 총님, 지금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설 연휴 전에 양자 토론 외에 사자 토론 내지는 삼자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여러 종편이나 이런 방송사설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선거방송 토론 규정에 따라서 사자 토론을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고 그와 별도로 두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겠다고 양당이 만나서 저렇게 합의를 했는데 참 양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일종의 이제 이 거대 두 정당의 전 담합이고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이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고 선거방송 토론 규정도 그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원내 5석 이상의 가진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놨어요. 양자 토론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와 같은 그런 토론은 정당이 주체가 돼서 토론을 개최하고 그걸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보 단일화 토론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가 담합을 해서 사실상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이면서 형식만 방송사 합동 초청을 해달라라는 변칙이고 당연히 이거는 저희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법적 대응 이상의 그런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두 후보 모두에게 이게 공정이고 이게 상식이냐 묻고 싶습니다. 김중현 의원님, 다자 토론을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좀 받아줄 수도 있나요?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정확히 좀 보셔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우리는 그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일정 의원이 이거는 우리 양자 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자 토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자 토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박원석 우리 사무총장님 약간 좀 서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안철수 후보 17% 거의 20%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지율 높은 후보를 빼고 간다는 거 저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민주당 혁신위원이지만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3자, 4자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태근 실장님 반대하고 계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 언론 사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아까 얘기 나왔던 사실상 관건 선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유력 보수 언론 두 군데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심상정 무시한 그 이재명 윤석열만의 그 짬짬이 TV 토론은 공정하지 않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이게 유력 보수 언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신문도 아니고 또 다른 신문에서도 또 비슷한 사설을 썼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방송은 방송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공익성과 균형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집단에 대한 정치적 집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면 다른 사람들도 주도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법적으로까지 간다는 얘기도 약간 비치셨는데 그 전에 여론에서 기본적으로 양자만의 토론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정견도 우리 국민이 좀 들을 필요가 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이 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이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 변호사의 죽음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좀 컸습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한 돌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거 역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숨진 이모 변호사가 이모 변호사는 이재명 아니고요. 이모 씨죠. 이모 씨죠. 예. 그냥 변호- 이모라고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 숨진 이모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의혹이 여러 제기돼 있는 해경궁 김 씨와 관련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좀 살이 더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김준혁 의원께 좀 여쭤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이모 씨의 이 부검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데스노트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는 것인지, 정말 그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허구에 허구가 더해진 상상의 소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타살의 흔적도 없다. 또 자살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니 도대체 전문가분께서 그런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흡사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이상한 죽음이 아니냐. 그런 이상한 죽음이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된 혹은 뭐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실제 경찰이 정확하게 지금 부검했고요. 국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확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성철 교수님, 왜 이 타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찰의 부검 결과를 믿지 않는 의혹 제기를 끊임없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1심, 2심, 3심까지요. 대략 28분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도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참여해서 변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대략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맞느냐. 김경수 지사는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저희 집까지 팔았고요. 빚을 많이 졌고요. 처갓집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2억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다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에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같은 경우엔 저는 그냥 무료로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을.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분 제가 원래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름 올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저는 이재명 후보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돈을 지급을 안 했더라도 당시에 경기도 지사였지 않습니까? 공직자입니다. 그러면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당연히 이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저희 뭐 야권에서 먼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서 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이수정 교수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차 부검상으로 보니까 지금 뭐 타살이나 또는 자살의 흔적이 없는데 문제는 심장이 2배 정도 커져서 관상동맥이 파열됐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외상 아니면 약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히 부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왜 이렇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실제로 왜 관상동맥이 파열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왜 하루 만에 발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이 이모 씨의 것 때문에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전혀 무슨 의혹을 부풀리려고 황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검찰에 가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경우 김씨 사건도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갔는데 검찰에 가니까 불구속으로 끝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출두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왜 이 후보 주변에서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처리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과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기 지도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요.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근거도 없는 출처도 없는 조폭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조폭과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한 적 있죠. 또 후보 아들의 뭐 이렇게 학과명도 모르면서 뭐 입시 의혹을 또 제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또 몇 시간 만에 덮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예. 죽음을 놓고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게 뭡니까? 간접 살인, 죽음의 열차, 살인 멸구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부검 결과를 내놨더니 예. 그 부검 결과를 못 믿겠다. 이상해 보인다. 여기서 음모론을 짚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가란 사람이 할 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앞서 변호사 비용, 대납 비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성진 교수가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드렸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의구심이 있다. 이후 TV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러나 그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의심을 가지고 이것을 뭐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와 연결돼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의 살인이라든가 예. 죽음을 낳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돼 나가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대장동 의혹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이제 TV 토론이 이루어지면 집중적으로 의혹 제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준비를 나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특수부 검사가 근거 없이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다라고 예. 얘기를 이미 규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 검사 출신다운 또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 TV토론 통해서 이제 판정이 돼야 되고 결론이 예. 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요.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수익을 얻게 된 것은 성남시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서 언론 보도를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왜 그렇게 배임적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될 거거든요. 아마 토론이 벌어지면 그 문제는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문제도 이제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시점에 또 국민들 앞에 다시 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주저앉을 것인지 다시 일어설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의당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박원석 총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 후보가 이제 다시 선거운동에 뛰어듭니까? 아니면 아예 이제 선거운동을 끝까지 중단한 겁니까? 선거운동을 끝까지 중단할 리는 없을 거고요. 예, 일시적인 중단이군요. 예, 다만 이제 후보 본인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들어서 일단 선거운동을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렇게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 또 정치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과 정의당이 그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 성찰과 예. 또 쇄신의 어떤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영국 당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예. 아마 이번 주말 혹은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심 후보가 국민들과 또 당원과 지지자들께 그동안의 어떤 숙고의 결과 또 성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앞으로 이번 선거를 이런 방향으로 치르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앞서 여론조사 저희가 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심지어 저기 허경영 이제 씨 같은 경우는 뭐 자기보다 낫다 뭐 이런 아주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건가요? 일단 뭐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 선거고 또 정치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데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이유가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6.1%의 지지를 심상정 후보한테 국민들이 보내주셨고 또 지난 총선에 위성정당 논란 가운데에서도 1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국민들의 지지가 왜 이렇게 얇아졌는지 정의당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민해야 될 대목이 많고 아무리 이번 대선의 구도가 세고 또 진영 간의 충돌이 세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꾸준히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얘기했지만 그게 국민들 마음속에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우리 정책이나 대안이 충분치 않았든지 아니면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이건 이제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맞서서 이쪽 진영, 이른바 소위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심상정 후보가 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단일화와 같은 방식의 그런 어떤 선거 연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어떤 변동이 있을 여지는 없습니다. 예.